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 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야!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계엄이 아무리 선포돼도 국회는 열려야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들어가야지! 너희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야, 이거 막으라고! 비상등을 켠 버스에서 전투모에 마스크를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선관위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올해 한국 경제는 사면 초과 위기 속에 수출마저 가시밭길로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사람이 늘지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가게를 내는 상태예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이 생각이 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부검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동원된 실판수가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말로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졌고 그의 언어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서도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이 검토하였다고 실토한 포고령에도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내디뎌 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을 물어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팽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수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도상 국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폭풍은 컸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문이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치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오늘 최후 변론서를 작성하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입니다. 저에게 보내온 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읍소입니다. 제조, 도매 자영업자입니다. 12.3 이후로 급 주문 한학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월을 끝으로 직원 3명을 부득이하게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워낙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찌어찌 채워졌는데 계엄 이후로는 IMF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50년 동안 지켜봤던 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발표가 미국 정부의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정상외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02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본 나카타니겐 방위 대신의 방안, 2025년 연초로 예정되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안이 취소되었습니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스웨덴 총리 방안이 취소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안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군부 독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뜨린 피청구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계엄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군요. 또 앞서 증거조사에서도 색깔론이 나왔는데 대리인단 변론 때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고요? 예, 대놓고 간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첩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왔다는 건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네,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간첩들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주장도 이어졌죠. 예, 또다시 하이브리드 전쟁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끝까지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군요. 또 비상계엄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엄의 허술함을 주장하면서 하루짜리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나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이 계엄이 치밀하게 짜여진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회 봉쇄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 토요일 새벽에 계엄을 발령했을 것이라며 하루짜리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또 이어갔습니다. 또 국회 통제를 두고선 조지호 경찰청장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출입문 봉쇄는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을 보고 스스로 지시 내린 게 분명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포고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헌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 절차와 오늘 11차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서증과 영상, 16명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계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 독재와 비상계엄에 대한 아픈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르뜬 눈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 학살의 상흔과 그 정신들이 45년 후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주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민주헌법 지킴이 헌재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본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 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위헌 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피청구인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되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 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부정입니다. 뭐하러 총선합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도상 국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